자, 보건의료 정보학 실습 3일차 부전공 자격과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3일차에서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3일차에서는요. 의무기록 차트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의무기록 차트를 리뷰를 해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과목들 중에서 보건의료 정보학 실무와 보건의료 정보 분석 실무라는 과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EMR 차트를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일차, 3일차, 4일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실 때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는 차트를 볼 건데 우선 차트를 먼저 조금 한번 보고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3일차 때 어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고서는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이제 지금 보여지는 게 입퇴원 기록지 조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퇴원 기록지를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의무 기록 차트는 이렇게 이제 생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방 중에 언제든지 이걸 한번 학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차트를 먼저 뽑아 놓고요. 제가 이제 그 PPT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입퇴원 기록지 해가지고 어드미션 디스차지 노트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환자의 인적사항이 나와져 있고요. 입퇴원 기록지라는 거는 원무과에서부터 작성되는 기록지입니다. 그게 무슨 기록지냐 하면은 원무과부터 작성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환자가 입원하는 순간에 주소 적고요. 출생지 적고요. 입원 날짜, 퇴원 날짜 적고 요 순서로 이제 작성이 되는 거를 입퇴원 기록지라고 해서 원무과에서 여기까지 작성이 되고요. 어떤 병동으로 간다. 자, 이제 입원을 한다고 하면은 무슨 과로 입원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입퇴원 기록지에 적힙니다. 또 입퇴원 기록지에는 최종 진단명 중에 주진단명과 기타 진단명으로 나누어서 진단명이 적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주진단명은 입원에 입원한 이유 중에서 가장 적합한 가장 주 치료가 되는 치료의 원인이 되는 진단명이 주진단명. 나머지 원래 합병증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이다. 아니면은 이번 당뇨 치료를 하면서 같이 오게 된 합병증이다. 이런 것들이 기타 진단명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진단명, 기타 진단명 이쪽에는 분류번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질병 분류를 배웠잖아요. 그때 이제 KCD 코드로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 결과로 완쾌, 경쾌, 호전 안됨, 진단뿐, 가망 없는 퇴원, 48시간 이내 사망, 48시간 이후 사망 이렇게 해서 통계와 관련되는 내용이 잡히게 됩니다. 퇴원 형태, 퇴원 지시, 자의퇴원, 탈원, 그 다음에 병원 간염으로는 수술 후, 기타 처치 후, 비뇨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기타 이렇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 초진 기록이라고 그래서 응급실에 맨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에서 인턴 선생님이 작성하는 기록지로 응급실에 왔어요. 뭘 타고 왔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료정보학 실습 맨 처음에 1일차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응급실에 대해서 있는 평가 항목 중에서 내원 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급차로 왔는지 경찰차로 왔는지 기타 방법, 자가용으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적히게 되고 여기에는 지금 적히진 않았지만 응급실을 오게 됐을 때 사고가 났던 장소, 그 경위, 이유가 이제 적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호소 CC 이런 것들이 적힙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의료정보학 실습 3일차에서 한번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DM, HTTP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응급 경과 기록으로는 프로블럼 리스트해서 제너럴 윙리스 응급실에서 어떤 식으로 이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됐는지 환자 S 하면은요.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내용, O라고 하면은 검사 내용, A는 평가 내용, P는 뭐겠어요? 치료 계획 같은 게 이쪽에 잡히겠죠. 요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 경과 기록 이렇게 된 다음에 퇴원 요약지 디스처지 서머리라고 그래서 이 환자가 입원하는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요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입원 날짜, 퇴원 날짜가 적히게 되고요. 최종 진단명이 1, 2, 3, 4, 5, 6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환자는 이런 진단명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어. 그리고 맨 처음에 이 환자가 호소를 했던 여러 가지 증상들, 그 다음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병력에 대한 요약,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검사 결과에 대한 결과 내용, 그리고 입원 경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자, 이번 초진 기록지에서는요, 이번 어드미션 노트, 이번 초진 기록지라고 하면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자마자 인턴 선생님이요, 과거에 어디 이상한 데 없었나 과거력이라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잡히는 게 이번 초진 기록지. 그래서 이번 초진 기록지가 쭉 잡히게 되고요. 경과 기록지, 그리고 또 이제 협의 진료 기록지라고 그래서 환자가 뭐겠어요, 이거는. 환자가 우리 병원에 내과로 입원을 했는데 내과 선생님이 아니 맨 처음에 입원한 과에서 그 과에다가 이 환자 이런 이유로 조금 확인 좀 해주세요. 안과 선생님한테 뭐 협진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안과 선생님이 이제 회신을 해주는 거예요. 협의 진찰 왜 한다? 의료의 질에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자를 볼 때요. 내과 선생님이 100%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각 전문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 지시사항 이런 내용들이 잡히게 되고요. 이렇게 기록지가 되어 있고 이 기록지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분석 실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냐면 응급진료 기록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이 내용을 풀 수가 있겠죠. 퇴원 요약 내용 중 맞게 조립된 것을 고르시오. 의사 지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약어의 풀텀으로 옳은 것은, 진료 통계 분석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의무 기록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추가 진단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8번에 주진단 분류번호로 옳은 것은, 기타 진단 분류번호로 옳은 것은, 의료행위 코드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뭐예요? 우리 질병 분류도 해봐야 되는 거고 차트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이 내용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3일차에 먼저 당뇨 차트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는 거 여러분들 의학용어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인슐린이라는 건 우리 몸에 후복부 쪽에 있습니다. 후복부 쪽에 있는 췌장에 보면은요. 췌장은요. 후복부라는 건 뭐예요? 앞쪽에 갈비뼈 뒤쪽에 있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가 등 쪽에 붙어 있는 거를 후복부라고 얘기를 하죠. 배의 뒷부분이다. 앞에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식도가 내려오고요. 위가 내려올 거고요. 위에서 이제 소장, 대장 이렇게 될 거예요. 대장 이렇게 된 다음에 직장으로 나가는데 여기 뒤쪽에 보면은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 편에 왼쪽 편에 있고요. 이렇게 췌장 두부 머리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는데 이 안에는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랑게르한스 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내가 당을 먹었을
먹었다. 탄수화물을 먹었던 당을 먹었던 이런 당을 먹었으면요. 이 당이요. 인슐린과 결합을 해서 내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열을 낸다든지 우리가 칼로리를 내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몸이 자꾸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러려면 칼로리를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인슐린이 당뇨 환자들은요. 이 인슐린이 우리 정상처럼 나와 당을 먹었어요. 근데 이 인슐린 숫자에 비해서 당이 여러 개가 많아서 혈중 내에 당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혈중 내 당 수치가 높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당뇨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중 중에 당 수치가 높아지면 이게 소변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러면서 당뇨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 치료를 할 때 인슐린을 주입해주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이 환자는 우리가 이제 요번에 볼 환자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를 약어로 쓰면 어떻게 써요? D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M이 당뇨고요. 이게 non-insulin dependent,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는 인디펜던트죠. non-insulin dependent 이렇게 돼서요. 인슐린을 의존하지 않는 당뇨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당뇨병을 제2형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병리학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먼저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요. 당뇨병의 증상과 원인을 한번 봅시다. 당뇨병은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액 내에 포도당 농도가 높게 지속되는 상태다. 혈액, 내 몸 혈액 중에요. 포도당이 높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을 때 당 수치가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 우리가 뭐예요? 당을 먹었더라도 칼로리 소모를 하면 이 당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았어. 그럼 당은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내 몸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이 내 몸속에서 쓰여지지 않고 계속 혈중 내에 남아있어요. 높게 지속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 끈끈한 걸 먹어요. 당을 먹어요. 이러면 이 피가 점점 점성이 끈끈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혈관 내에 피가 고이게 되는 현상. 여기에 피딱지처럼 고이게 돼요. 그러면 혈관을 막히게 하겠죠.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높게 지속되는 상태, 혈중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용하는 호르몬이 췌장에 위치한 랑게르한섬에 분비되는 인슐린이다. 자, 이게 뭐예요? 포도당을 세포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적절하게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인슐린이 나오지 못한다. 이럴 때 혈당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당뇨병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이 남아 돌아요. 인슐린은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돼서 혈중 내에 당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인슐린이 적절하게 활동을 하지 못해요. 인슐린이 잘 나오지 못해서 나오는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3대 증상을 보면 당뇨, 폴리유리아 여러분들 요 의학용어 같이 기억을 합시다. 폴리유리아라고 해서요. 소변이 많이 나오는 증상. 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다갈, 폴리딥시아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나요. 이 갈증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당뇨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폴리파지아 갑자기 많이 먹게 돼요. 다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내 생물학적 요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DNA에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건 요즘처럼 식생활이 변화를 하면서 너무 탄수화물이나 당을 섭취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거기다가 그런 맛있는 음식의 접근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런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내 DNA 자체가 이 인슐린을 잘 공급하지 못한다. 췌장이 잘 활동을 못하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나 식생활 문제 또는 운동 부족,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는데 소모를 못해요.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된다든지 호르몬 이상, 감염, 약물 부작용, 수술 등의 원인으로 당뇨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자꾸 이게 또 넘어갔네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네. 자, 당뇨병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종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여기에 봤더니요. 자, 타입 1 D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인슐린의 절대적 부족. 그랬기 때문에 인슐린을 의존합니다. 네. 네, IDD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dependent, independent. 네. 그러니까 인슐린 디펜던트죠. 인슐린에 의존하는 DM, 당뇨라는 뜻이고요.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전적 요인이 많고요. 아이들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1형 당뇨병이 많습니다. 특정 HLA 항원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원 물질 중에서 HLA라는 항원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적혀 있네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요. 당 섭취 후에 당이요,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발생을 하는데, 이 얘기는 당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인슐린과 결합하는 수용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나 노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에서 당뇨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요런 2형 당뇨병의 형태가 많은 거죠. 그리고 성인 당뇨병 또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NIDD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만한 사람의 경우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와 2형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만인 사람들, 그러니까 식생활이요. 정상적이지 않고 탄수화물이나 당을 많이 섭취를 해서 내 몸 내에 지방을 많이 축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염증성 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에 의해서 인슐린이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 인슐린과 당이요. 잘 붙지 않아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임신성 당뇨병의 종류에서요. 먼저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뭐냐 하면요. 임신과 동시 또는 임신 후 발생하며 임신으로 유발되는 당뇨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 시에 우리가 임신을 하면 여성의 몸이 많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가 오는 걸로 인해서 이제 당뇨가 생겨서 임신으로 인한 내분비 활동 증가로 고혈당이 유발될 수 있는 임신성 당뇨병이 있고요. 기타 당뇨병으로는 췌장이나 내분비 질환, 약물 등의 원인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 임상에서 당뇨병을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진단을 할 때는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겠네요. 혈당 검사는 BST, 블러드 슈가 테스트, 우리가 차트에서는요, 약어로 많이 쓰여요. BST 이렇게 쓰일 거고요. 이거의 정상 수치는 70에서 1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요, 100 이상 나왔다?
공복 시에 혈당 재는데 100 이상 나왔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에서 110을 정상 수치로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봤더니 공복 시 혈당, 공복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8시간을 유지를 합니다. 8시간을 유지를 했을 때 공복 시 혈당이 126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라든지, 또 식사 2시간 후, 식사하고 나서는 혈당이 올라가겠죠. 근데 식사 2시간 후에 혈당을 쟀는데 아직까지도 200 이상으로 나온다. 이때는 왜 식사 2시간 후니까 차츰차츰 당은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200 이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 당뇨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른들이요, HbA1c라고 해서 헤모글로빈 A1c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어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검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손끝에다가 이렇게 바늘로 뚝 찍어요. 그럼 피가 조금 나죠? 이거를 어떤 키트에다 묻힙니다. 이 키트를요, 어떤 기계에다 넣으면 이 수치가 헤모글로빈 A1c가 나오는데, 대부분 혈중 내에 한 4에서 6%, 요 정도면 정상 수치예요. 뭐 6% 나왔다, 5% 나왔다, 4% 이하로 나왔다, 이러면 정상인데, 네. 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게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자, 헤모글로빈 A1c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있죠? 혈당 검사와 공복시 혈당, 우리가 공복시 혈당은 FBS라고 해요. 우리가 약어 조금 이따 공부할 거예요. 식후 2시간 후 혈당이라고 하면은 PP2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게 요런 혈당 검사까지 해서 당뇨가 진단을 받은 다음에 추적 검사용으로 하는 게 헤모글로빈 A1c 검사입니다. 그래서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으로 조절 상태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준을 받았어요. 그럼 뭐를 하겠어요? 당뇨약을 먹겠죠. 이 약이 정말 내 몸에서 잘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당화혈색소 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검사를 했는데 또 당이 조절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C펩타이드 검사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C펩타이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에는 타입 2 당뇨,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환자나 이제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서 걸리는 당뇨인데 치료가 잘 안 돼. 그럼 C펩타이드 검사를 하게 되는 거는 1형 당뇨. 그러니까 인슐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를 검사라는 게 C펩타이드 검사입니다. C펩타이드 검사를 했을 때, 공복시에 검사를 했을 때 0.78에서 1.89 나노그램 밀리리터 퍼 밀리리터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뇨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수치는 여기까지예요. 자, BST 혈당 검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중 검사하면 70에서 110을 정상으로 본다. 그니 일반적으로 공복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았을 때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그런데 공복시 혈당과 식후 혈당을 봤을 때 공복시 혈당은 126 이상이면은 당뇨다. 식사 2시간 후에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다. 이렇게 해서 126, 200, 그리고 70, 110.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이렇게 검사 수치는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당뇨병 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을 보면은요, 뭐가 나오고 있냐면, 당뇨병의 합병증 해서 급성 합병증이라고 그래서요, 혼수가 있을 수 있어요. 당뇨병 환자들은 갑자기 당이요, 올랐다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혈당으로 인한 혼수, 또 케토산 혈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혈관 장애가 일어날 수 있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혈관 내에 끈끈한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당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혈관 내에 끈끈한 물질로 인해서 혈액이 침착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혈관 합병증 기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과 관련되는 합병증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나 인슐린 부족이 있는 경우 지단백 생성 억제 효과의 장애가 발생해
간에서 생성되는 초저밀도 지단백과 저밀도 지단백이 많아지게 된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당이라든지 아니면 지방물질을 먹었을 때요. 이런 걸 대사를 하는 역할이 간에서 하는데 간에서 얘네들을 생성하는 걸 억제하는 효과를 하는 게 간에서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중성지방 혈증을 일으키고 중성지방 혈증은 공격인자인 스몰 density LDL을 많이 생성한다. 그래서 저밀도 그러니까 혈중 내에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높게 해서 죽상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고요. 간에서 나와서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 분해를 촉진시키는 콜레스테롤 이 처리는요. 간이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런 지방이라든지 우리 이런 지방 물질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혈관 장애를 같이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혈관 합병증의 종류에는 혈관이 막혔어요. 심장의 심근경색. 심근경색 오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어요? 협심증.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심장 근육에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뇌졸중, 우리가 경동맥, 그래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의 혈관이 뇌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안 됐을 때 일어나는 거.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로 인해서 신장에 기능장애가 일어나는 거. 신장, 키드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망막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도 뭐가 있어? 말초혈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혈관들이 장애가 있게 되면은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눈에 있는 말초, 손, 발끝 이런 데에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된다라는 건 영양분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시야 같은 경우에는 눈을 잘 흐릿하게 보이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손 발끝에 혈액이 충분하게 못 가게 되면은 궤저라고 해서 손 발끝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당뇨병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경증, 그러니까 망막병증이라는 거는 눈의 시야에 혈관에 이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안 돼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경증이라고 해서 손발 끝에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순환장애, 그리고 당뇨병성 신장증이라고 해서 신장 기능장애, 요거를 일으키는 게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뇨병 치료에는요. 네. 자, 당뇨병 치료에는요, 이제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슐린이 내 몸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인슐린을 따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소나 돼지의 췌장 또는 돼지 인슐린을 생합성 과정을 통해 사람 인슐린으로 변화시켜서 인슐린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 몸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 환자나 2형 당뇨병 환자로서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는 약으로 경구용 입으로 먹는 약으로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면 주사제로 놓을 수가 있다. 이 주사제로 놨을 때 좋은 거는 빠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작용은 간과 신장 질환에 많은 부작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구 혈당 강화제로 나오는 게요. 뭐가 있냐면 이거 이제 자, 우리 이름만 한번 볼게요. 결국 네. 자, 경구 혈당 강화제에는 설폰 요소제라고 해서 췌장의 베타세포에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약이 뭐냐면 뭐 디아미크론이라든지 글리클라지드, 글리피지드, 뭐 글리메피리드, 뭐 이런 약들, 아마릴, 디오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게 아마릴 같은 거 있겠네요. 아마릴,
디아미크롬, 디오닐 요런 약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이구아나이드계라고 해서 인슐린 작용을 강화하는 약제인데 여러분들 아는 약 중에 다이아백스라는 약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인슐린도 충분하게 나오고 당도 적당한데 여기에 수용체가 부족한 거예요. 이 수용체를 결합을 많이 시켜주는 약제가 다이아백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글리티나이드계 약제라고 그래서 췌장의 베타세포에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넘이라는 약제라든지 이런 약제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는 위장장애가 없는 약으로 액토스 듀비에 이런 약이 있습니다. 자, 혈당 강화제, 그 다음에는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상부 위장관에서 당분해 억제로 당 흡수를 지연을 시켜요. 그러니까 위장관부터 당을 분해를 하고 당 흡수를 내 몸속 혈중에 흡수되는 걸 지연을 시키는 약 보글리보스. 그러니까 식후 혈당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먹어야 되는 거죠. 보글리보스나 아가포즈 이런 약들. 왜 식후에 혈당이 너무 높아 조절이 안 돼. 이거를 흡수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부터 당 분해를 좀 시키는 것. 그 다음에 DPP4 억제제라고 해서 인슐린 분비 촉진 호르몬 분해 억제로 인슐린 분발을 증가시키는 약제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뇨병 임상의 검사법 요거부터 이제 2차 시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